이제 요 자료 준비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 1회차. 문제 형식이 어떻게, 문제 형식? 자료 형식이 문제가 있고, 개요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답안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참고 자료, 예시 개요, 일부 문제는 예시 답안까지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미리 푸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수업 중에 같이 개요를 짜는 수준으로 집중해서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지 고민하는 것보다 실제 시험처럼 우리 실제 시험에 개요를 짠다라고 하면 한 항목별로 길게 잡아야 2분이고 빠르게 할 때는 진짜 빨리 쓰시는 분들은 5분도 안 지났는데 바로 쓰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되게 약간 위험하긴 하죠. 그래서 저는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잡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당. 그래서 오늘 처음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장면이 잘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숙제로 해보세요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장에서 같이 푸는 게 쌤들도 부하가 적고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약간 실제감 있게 연습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볼게요. 자, 문제가 지금 2페이지부터 총 4번까지 우리가 일단 4문제를 끊어서 한번 해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 4문제씩 항목을 나오게 되는 거니까 4문제 정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어렵지는 않을 거고 좀 짜증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를 개요를 작성하겠습니다. 몇 분 동안? 6분 동안. 충분히 가능하겠죠. 1분 30초 계산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라서 제 생각에는, 아니면 뭐 더 드리죠. 뭐 2분 정도. 그래서 지금 6분이나 8분 정도 안에 다 써볼 텐데, 자, 지금부터 개요를 문제 읽고 분석하시면서 시작하십시오.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자, 8분 지났습니다. 8분 지났습니다. 어떻게 쓸만 하셨어요? 좀 전에 다 했던 내용이라서 쓰기 편하지 않으셨나요? 봤던 내용들인데, 그죠? 다 봤던 내용들인데, 이제 약간 활용하는 부분들 엮여 있으면 그 부분은 답이 뭐지? 그러니까 지금 쓰실 때도 완전한 답을 다 쓰신다? 완전한 키워드를 다 찾는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디까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이 뭐야? 뭐 활용 방안이 뭐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사실 대답이 바로 안 나와요. 바로 안 나와서 실제 우리 시험에서도 답 쓰실 때도 처음에 생각이 안 나면 뒤에 다시 한번 보고, 그래도 생각이 안 나면 일단 딴 거 쓰고 있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아무거나 쓰자, 그래서 약간 쓰게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연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인출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근데 알고 있는 것들을 어찌되었건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연습 자체도 문제 매개로 필요하니까 우리가 조금 빠듯한 시간 안에 연습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풀이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인출하는 부분들은 다시 인출하고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활용이나 적용과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저런 방안들도 있겠구나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오늘 봤던 문제들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꼭 한 단락 여기 있는 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답안 작성할 수 있게 되게 칸을 널널하게 드렸잖아요. 여기다 안 채워도 돼요. 이거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많은 거고, 이 중에 한 반절 정도만 채우셔도 충분하고, 글씨 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느낌으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페이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문제 화면이랑 같아요. 보면서 이제 설명하기 편하려고 한 거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땡땡 고등학교에서 내년도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진행된 회의 장면 중 일부다.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자, 아주 편하게 우리가 논의하기 좋은 주제 형식이죠.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더 나은 교육, 우리 교육의 효과성 증진, 말만 다를 뿐이지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비슷한 주제들
늘 뭐 언급할 수 있으니까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어떤 걸 물어보고 있는가? A 교사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3가지 유형이 무엇인지. 오늘 이걸 봤으니까. 좀 전에 봤잖아요. 채 1시간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인출이 따라락 잘 됐는데 사실 좀 시간이 지나면 뭐지? 약간 그럴 만한 부분이에요.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약간 우리가 공부할 때도 내용이 좀 어려우면 신경 써서 봐요. 근데 어렵지 않고 되게 뻔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당연하지 않나? 교육과정 구성의 3요소가 뭐지? 당연하지 않나? 되게 슬렁슬렁 보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사항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칭을 제시하고, 왜냐하면 설명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명칭 인출하는 거라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문제 푸실 때도 되게 빨리 첫 번째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쌤들 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차라락 금방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멈췄어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지 않고 그때부터 멈춰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사실 찾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과정의 바람직한 구현 모습을 설명을 해보자. 아까 답 말씀드렸죠. 어떻게? 3가지 일치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편안하게 접근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례에서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교육과정은 다양한 층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015 개정교육과정과 같이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 교육과정의 계획을 상세하게 정리한 문서가 있습니다. 자,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서 교육과정의 계획을 상세하게 정리한 문서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문서로서의 교육과정 또는 뭐 계획된 교육과정 부분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실행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사가 실행하는 교육과정, 실행된 교육과정. 그래서 이 부분은 실천으로서의 교육과정, 전개된 교육과정. 마지막으로 실제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교육과정.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교수 학습, 이나 수업이나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성과로서의 교육과정, 실현된 교육과정. 그래서 3가지가 딱딱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념에서도 봤던 것처럼 우리가 국가교육과정 수준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강론, 그래서 되게 많은 몇백 페이지짜리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는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이 되는 거고, 그걸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수도 받고, 회의도 하고 해서 그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학교 현장에서 수업에서 실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큰일 났나 봐요. 별일이 아니면 좋겠는데. 저 아무리 생각해도 ADHD인 것 같아요. 스스로 느끼기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애한테 되게 많이 뭐라 그랬었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날 닮은 게 아닐까. 맨날 그런 것 같아요. 중학교 가니까 애를 엄청 혼을 많이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낼 부분들이 많아서 그저께 밤에도 혼을 많이 냈거든요. 혼을 많이 내가지고 계속 삐져 있었어요. 제가. 혼을 내고는 제가 삐져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계속 삐져가지고 되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 혼내고 다음 날인가 되게 웃겼던 게 청개구리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겠다. 그래서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청개구리 엄마가.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청개구리 엄마한테 공감을 하게 되는 날이 오다니. 그래서 진짜 속상했을 것 같아요. 청개구리 엄마는 진짜 어떤 마음이었을까. 날 물가에 묻어라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3가지 포인트, 계획을 상세하게 정리한 문서, 그리고 실천하는 교육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그 교사가 전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 학습된 결과로서의 교육과정 3가지가 존재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이라 그러면 막연하게 이런 문서만 생각하거나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잘 만들어진 교육과정도 교사가 제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고, 교사가 실천을 했었을 때도 학생들의 성취나 실제로 학습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실천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3가지 측면이 모두 있음을 알아야 하고, 이 3가지가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되는 장면을 보게 되면 모두가 일치하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 문제를 통해서 그 구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별거 없었죠. 다음 페이지 참고 자료 보시면 우리 아까 봤었던 문서로서의 교육과정, 계획된 교육과정.
자, 사례를 보시면, 종류를 보시면, 동그라미 B의 종류를 보시면, 국가교육과정. 우리 아까 얘기했던 2015 개정교육과정,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교육과정, 그러면 국가교육과정에 근거를 해서 시도교육청에서 만드는 실천 안내서가 있고, 학교교육과정. 여기는 이제 그 부분들에 맞춰서 한 학교에서, 단위 학교에서 만들어낸 교육과정이 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계획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은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계획을 딱 만들어 놓은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구현을 하게 되면 그게 실천으로서의 교육과정, 전개된 교육과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B를 보시면 교실에서 교사가 실제로 가르치는 거, 교사에 의해서 해석돼서 실행된 교수 활동이다. 그래서 수업 장면이 실제로는 실천된 교육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성과, 산출로서의 교육과정, 실현된 교육과정, 교수학습 활동에 참여한 결과 학생들이 실제로 갖게 되는 경험이다, 성취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문서로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실천으로서의 교육과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성과로서의 교육과정, 이 모든 것들이 범주 자체가 약간 이런, 우리 그림으로 그릴 때도 이런 형식으로 많이 그리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될 거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영역은 세 가지가 모두 다 일치하게 되는 영역이긴 할 텐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원래 계획에 맞지 않게 가르쳐진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의도와 다르게 학습자들이 학습하게 된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간격을 최대한 좁혀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한 교육과정 구현의 방향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페이지 예시개요 있지요. 앞으로 드리는 예시개요는 우리가 한 단락이에요. 실제 그 문제에서 한 단락짜리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너무 문제를 만들기가 힘들면 한 단락 안에서 한 꼭지, 그래서 2점짜리 문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단락 시작할 때 도입 문장과 단락 마무리할 때 문제에서 언급한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와 개별 언급한 사항과의 연계를 쓴 주제 논의 문장을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도입 문장, 주제 논의 문장이 세트로 같이 그 주제별로 다 다르게 붙어 있으니까 쌤들 도입 문장 쓰기 힘드신 경우, 그다음에 주제 논의 하기 힘드신 경우에도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세 가지 교육과정은 별거 없었죠. 명칭 쓰라고 했으니까 사실 명칭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 원래는 이제 그 명칭만 뭐는 뭐다 쓰셔도 되긴 하는데, 순서대로 뭐 문서로서의 교육과정, 실천으로서의 교육과정, 성과로서의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심내 이런 부분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정도만 연계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구현 모습은, 자, 문서로서의 교육과정 이 세 가지 모두가 일치하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교육과정이 구현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주제 논의까지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 문제는 혹시나 몰라서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예시 답안 자료도 드렸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입 문장 부분 보시면 학교 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과정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 별거 아니죠. 근데 당연한 얘기예요. 교육과정, 그러니까 학교 교육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부터 확인해야지. 근데 요거는 요렇게 쓰려 그러면 이게 첫 단락일 때 가능해요. 첫 단락일 때. 두 번째 단락이면 어떻게 쓸까요? 교육과정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제일 처음 시작할 땐 자, 여기에서부터. 두 번째는 여기에서도, 마지막이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크게 무리 없는 도입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A교사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육과정 유형은 다음과 같아. 바로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근데 여기서 A교사 발언에서 이제 이거를 한 문장 안에 붙여서 쓰시려고 그러면 문장이 되게 복잡해져요. 근데 쪼개서, 자, A교사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육과정 유형은 다음과 같아. 첫째,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이다. 잘 읽히죠. 그리고 명확히 보여요. 그리고 옆에 연계되는 부분이 이는 교육과정은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는 문서로 보는 관점이고, 자, 이건 개념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쌤들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이 부분은 개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시문 내용 중 교육과정의 계획을 상세하게 정리한 문서라고 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제시문 근거를 들어서 주는 거죠. 둘째, 실천으로서의 교육과정이 있다. 이는 이것이고 제시문 내용 중 이것과 관련된다. 이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개념을 쓰기가 내가 불확실하다. 개념을 내가 키워드를 가지고 정확히 못 쓸 것 같다. 그럼 그걸 빼시면 돼요. 앞에 개념을 안 쓰고 이는 제시문의 이러한 사항에 해당한다. 이러한 키워드와 이러한 용어와 개념과 관련된다.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근데 그걸 쓰고 안 쓰고는 차이가 커요.
제시문에 있잖아요. 있는데 굳이 안 쓰고 여기서 첫째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이다. 둘째 실천으로서의 교육과정 이렇게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라요. 글 자체가. 그래서 근거를 들어서 써주는 게 좋아요. 셋째 성과로서의 교육과정이다. 이는 이것이고 제시문 내용 중 뭐뭐라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는 제가 직접 인용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말을 약간 바꿔서 쓰는 경우에는 인용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교육과정은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교육과정이 바람직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교육과정이 모두 일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유를 간단히 써주죠. 계획과 교사의 실천, 학생의 경험이 모두 일치하는 교육과정이 구현된다면 교육과정의 목표가 현장에서 그대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시면 이유가 뒤에 나오고 항상 답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키워드를 먼저 제시를 해주고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유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유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나면 못 쓰는 건데 키워드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근거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러니까 그렇지 않을까 아주 상식적인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교육과정의 다양한 개념을 이해하고 교육과정의 목적을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노력한다면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 논의 부분 보이죠. 그래서 도입 문장과 주제 논의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논술 쓸 때 많이 말씀을 드려도 근데 잘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짧은 한 개짜리 문제들을 쭉 보시다 보면 훨씬 편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 자체가. 그리고 교육과정 영역 도입하다 보면 결국 교육과정 영역 뻗해요. 교육과정부터 변해야 된다. 교육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도입을 해주시고 왜 이게 연관되는지, 왜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볼게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자, 최근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추이를 반영해서 땡땡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중심적 학교 운영을 위한 교사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자, 다음은 협의회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적 학교 운영 방안, 작년에 나왔던 시험도 결국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관점이에요. 학생이 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되게 많이 강조했었던 주제 중에 하나죠. 자, 배점 부분 보시면 교장의 발언 중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과정 결정 요소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보고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하라. 자, 이 문제에서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과정 결정 요소 두 가지를 쓰는 건 어렵지 않았죠. 근데 이게 짜증스럽죠.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교육과정이에요. 학생 중심적인 교육과정 구성 방안을 얘기를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학생 중심적인 교수 방법을 쓰세요. 그럼 되게 많이 쓸 수 있잖아요.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협동학습을 한다든지 PBL을 한다든지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든지 발견 탐구 학습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학생이 중심되는 교육과정 구성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서 그 학생과 함께 교육과정을 만드는 방식이 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게 뭐가 있을까? 현장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교육과정이 뭐가 있을까? 되게 막연해지는 것처럼 근데 그때 교수 방법을 쓰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참여적인 교수 방법을 쓰게 되면 그건 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법 이런 것은 답이 적당하게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좀 짜증스러우셨을 텐데 나중에 좀 이따 풀이 보면 별거 없어요. 의외로 별거 아니라서 아니 이게 충격적인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시문 내용 보면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거나 재구성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장의 주장인 거예요. 협의회 중에서 이제 협의회를 할 때 교장쌤이 잘 안 들어가긴 할 텐데 그 교장쌤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교육과정의 설계자이자 실천가로서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고 각 요소를 면밀히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과정 결정의 세 가지 요소 뭐였었죠? 사회, 학생, 교과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교육과정 초반에 아주 초반에도 공부하는 세 가지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그 파일럿 모형을 봐도
잠정적 교육 목표를 설정할 때 뭘 본다? 사회가 필요로 하느냐, 학생이 배울 수 있느냐, 교과의 타당성. 그래서 세 가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론들이 다 비슷해요. 그 세 가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학생을 제외한 걸 쓰라고 했으니까 사회랑 교과를 쓰면 될 거예요. 저는 그러한 요소 중에서 특히 학생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을 들였기 때문에 학생 말고 나머지 두 가지 그러면 같이 아마 인출이 되셨을 거예요. 학생이 교육과정 구성의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학생이 중심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볼게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교육과정 결정의 세 요소, 사회, 학습자, 교과 세 가지가 있죠. 자, 각각의 내용들은 어렵지 않아요. 뭔지 뻔히 알 거예요. 사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학교 교육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 학습하게 된 학습자가 사회 속에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과정 내용을 결정할 때 사회의 필요나 요구를 확인을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일 것이고,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 자, 디귿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사회 요구나 필요를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는 교육과정 구성 방식에는 뭐가 있느냐? 생활 적응 교육과정, 직업 준비 교육과정, 중액 교육과정, 사회 개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친숙한 게 중액밖에 없죠. 근데 생활 적응 교육과정은 우리가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약간 경험형 광역, 생활 영역 교육과정이랑 비슷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실생활이 요구하는 지식, 기능, 태도, 행동, 양식을 습득해서 실생활 적응을 강조한다. 생활 적응 교육과정. 그러니까 넓게 보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 중에서 약간 생활 경험 중심의 그 교육과정 구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약간 누구 또 생각나지 않으세요? 보비트 접근이죠. 보비트 같은 경우에 굳이 분류를 한다 그러면 생활 적응 교육과정에 가깝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이 어떤지를 찾은 다음에 그 사회 필요에 근거하는 인재상을 육성하는 교육과정을 만든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스펜서. 우리가 교육 그 서양 교육사 마지막 부분쯤을 보게 되면 스펜서라고 해서 등장하고, 스펜서 같은 경우에 교육과정 구성할 때 전통적인 교육과정의 틀을 완전히 다 깨버린 상태에서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완전히 다 틀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러니까 일단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직업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보자면 생활 적응,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과정인데 이해하시면 되겠고, 직업 준비는 흔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 개조도 흔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중액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중액 요소로 무엇이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사실 다양하게 구분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중액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흔히 중액 요소로 많이 집어넣는 게 사회 주요 문제, 주요 관심사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사례로 드는 것도 맨날 지난번에 그 객관식 문제도 보면 남대천의 범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근 근처에 있는 하천이 범람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과 활동들을 선정하는 활동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참고할 수 있듯이 그 문제가 PBL이었나? 제 기억에는 그 중액이긴 했는데 혹시 다른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특정 지역의 문제, 사회 문제, 환경 오염 문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여러 교과들을 짤 수 있는 접근이기 때문에 중액 교육 과정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나 모르니까 딴 것보다 중액 교육 과정과 생활 적응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회를 주요한 원천으로 교육과정의 중요한 그 대상으로 삼았을 때 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자, 이번 문제에서 확인했었던 그럼 학생이 중심이 되는 접근은 뭐가 있을까? 자, 그리고 그 전에 니은을 보시면 교육과정의 범위나 수준은 학습자 이해 발달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을 잘 살펴서 그들의 필요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된다. 자, 그런 부분들에 접근을 해보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도출되게 되는 거죠.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경험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은 학생의 흥미, 필요, 요구이기 때문에 학생 중심적인 그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그럼 1차적으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안에 있었던 세부 유형들도 많이 있긴 한데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러면 그것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생성 교육과정, 현성 교육과정 쓰셔도 됩니다. 학생의 필요나 요구를 아주 크게 반영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들어가 있죠. 약간 갸웃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인간의 학생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가장 큰 가치로 놓고 보는 접근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표현이 너무 극단적이죠. 제가 이렇게 쓴 게 아닌데 원래 우리 교재에 있는 말이거든요. 타고난 선한 본성을 유지하거나 현대사회에서 뒤틀린 학습자의 본성 회복을 강조한다. 현대사회에서 뒤틀리나? 그죠? 과거 사회 살았으면 뒤틀리지 않나? 여기에서 이제 선한 본성, 인간의 선한 본성 쪽에 관심을 갖는 거. 그리고 인지주의랑 구성주의가 약간 의외죠. 다른 이론의 객관주의적인 인지주의, 또 주관주의적인 구성주의인데, 그래서 인지주의는 인간의 내부에 있는 인지 구조의 형식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인지주의는 사실 인간의 인지적 발달에 근거한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써주면 이게 타당화가 되는 거고, 구성주의는 개개인이 지식을 구성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학생 개인을 굉장히 중시하는 교육과정은 맞아요. 근데 구성주의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나? 구성주의는 교수 학습 방법할 때 주로 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새는 씁니다. 예전에는 구성주의 교육과정이란 말을 잘 쓰지 않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보는 문제에서도 보시게 될 거예요. 구성주의 교육과정 관련된 사항들을 보시게 될 텐데 다른 내용, 다른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구성주의예요. 구성주의랑 똑같은데 그 구성주의적인 방식을 교육과정 운영하고 구성할 때 활용을 한다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1차적으로 중요하게 봐두시고 나머지 하나를 얘기한다. 인간중심, 구성주의 중에서 찾으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교과에 관심을 갖는 거. 여기 보시면, 니은에 보시면, 교과는 그것이 대변하는 대상세계의 표상이 있어서, 세계의 표상에 있어서 포괄성과 정확성이 있어야 하고, 내용과 활동은 체계적으로 잘 조직돼서 논리 정연성이 있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교과 내용 자체가 정확하고, 틀리지 않아야 하고 정확한 내용이어야 하고 논리적 구조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틀리면 안 되고 중구난방이어도 안 되고 좀 체계적이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 자체의 그런 정확성이나 구조에 관심을 갖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은 뭐가 있을까? 구성 방식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전통적인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성취지역 이런 거 신경 써서 보지 않으셔도 돼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 그래서 교육과정 영역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기준들은 되게 다양해요. 되게 다양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작년 시험처럼 뭐 실행의 관점 이런 식의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에 따라서 쪼개는 유형들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교육과정 결정의 어떤 부분들, 결정 요소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분류가 가능하다. 한 번 더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시개요 부분. 자, 이번 문제에서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과정 결정 요소를 두 가지 설명을 하라 그랬어요. 명칭을 쓰라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다, 교과다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됩니다. 사회가 어떤 맥락에서 의미가 있고 교과가 어떤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여기서 간단하게 그래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사회적 유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다음에 교과 부분에서는 내용의 정확성과 체계성, 포괄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구성하는 방안을 쓰는 것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도입 주제 논의 부분 보세요. 별거 없죠.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질문을 주신 쌤이 한 분 계셨는데 좋았어요. 저희 지금 인강 쌤들 같은 경우에는 인강 자료실에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어서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는 출력 제한을 걸진 않아요. 그래서 인강 강의실 같은 경우에 출력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나 형성평가나 이런 부분들 반복해서 다시 풀어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마 인강쌤들은 그 시점에 바로 출력을 여러 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텐데 우리 직강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진단평가 문제 한 번 더 풀어보고 싶은데 자료를 다시 받는 방법이 없느냐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저희가 원래는 직강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자료를 올리는 데가 없어요. 그냥 받고 끝이잖아요. 받으시면 끝인데 지금은 라이브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강생 자료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강생 자료실에 지금 수업 자료가 올라가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 그게 올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몇 주 동안 계속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한두 주 지나면 내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진단평가 문제 같은 거 한 번 더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지금 직강으로 나오셨더라도 출력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한 번 더 출력해서 풀어보시거나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진단평가나 형성평가는 제가 왜 마지막에 한 번 더 드리죠. 한 번 정리해 보시라고 한 번 더 드리기는 하는데, 진단평가는 그러니 좀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출력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보고 싶으시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한두 주 안에 없어질 거예요. 내려버릴 것이기 때문에 빨리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까먹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이어서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어렵지 않았죠? 땡땡 중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모여서 회의를 한 장면의 일부다. 제시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의 노력. 자, 전인교육이죠. 주제로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을 논해보자. 자, 배점 부분 보겠습니다. B교사 발언에 근거해서 원래 의도한 교육과정의 특성을 두 가지 서술하고, 문제를 읽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뭐지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시문 내용을 읽어보면 말 그대로 의도한 교육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교육과정을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 서술을 해보자. 읽어보시면 이 원래 의도했던 교육과정과 반대되는 거, 의도와 다르게 무엇인가가 전달됐다. 그러면 잠재적 교육과정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기지 마시고 아직. 자,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지만 그러한 운영 과정 속에서 의도와 다르게 좋지 못한 것을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의도와 다르지만 긍정적인 무엇인가를 배우는 경우도 있지요. 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의도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한다라고 하는 건 공식적 교육과정. 그죠? 공식적 교육과정. 혹은 명시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의도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표방하게 된 교육과정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되는 거. 의도와 다르게 무엇인가를 배운다. 근데 의도와 다르게 긍정적인 뭔가를 배울 수도 있고 부정적인 뭔가를 배울 수도 있다. 이거 다 지금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게 완전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의도가 있었던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보게 되면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을 반대되는 개념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교사 입장에서는 원래 의도한 교육과정과 그렇지 않은 교육과정의 특성.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의도한 교육과정이 공식적 교육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 부분들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자료 부분 볼게요. 여기에서 참고자료 부분은 이제 전체 다는 아니고 우리가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을 보통 비교를 해서 볼 때, 공식적 교육과정 부분 보시면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조직되고 가르쳐진다. 일부러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가르쳐진다. 이 말을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 쓰는 게 좋지는 못한데, 이제 그 학습된 결과로서의 교육과정을 얘기를 할 때 가르쳐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로 지적인 영역과 관련된다. 인지적 측면, 지식적 측면과 관련된다. 자, 이거 체크해 두겠고 기억해 두시겠고요. 주로 교과와 관련된다. 이건 교과 학습과 관련된다고 보시면 돼요. 교과 학습 활동을 해서 전달되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이건 많이 느끼지만 배웠을 때 금방 까먹죠. 그래서 단기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시적이다. 그리고 교사의 지적 기능, 지적 능력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내용들 중에 나쁜 건 잘 없죠. 항상 좋은 걸 주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적인 영역, 교과 학습과 관련된다. 이 부분은 신경 써서 봐두시고요. 자, 잠재적 교육과정 부분. 의도되진 않았지만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배우게 되더라. 주로 정의적 영역과 관련된다. 자, 이거 기억하겠습니다. 정의적 영역 관련. 교과 학습보다는 학교의 문화 풍토와 관련된다. 학교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학교 풍토 자체를, 학교 분위기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의외로 교과 교육과정, 공식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달되는 부분들보다 좀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더라. 그 다음에 교사의 인격적 측면으로부터 감화를 받는다. 보통 보고 배우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기는 감화라고 하긴 했는데 모델링 효과도 가끔 언급을 해요. 모방하는 효과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의 가치나 그 다음에 그 배우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줬을 때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아서 그 교과를 더 좋아하게 된다든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학을 더 좋아하고 교육학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는 교사가 더 많이 표현을 해야 될 거예요. 교육학 너무 즐겁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바람직한 것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공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좀 공통적인 부분들 이거 많이 얘기합니다.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이 서로 조화되고 상보적인 관계에 있을 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그래서 요거는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표방하고 있는 교육 내용과 그 다음에 학교가 돌아가는 방식, 학교 풍토, 교사가 학생들을 대하는 방식, 이게 실제로 일치할 때. 그러니까 되게 도덕적으로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평화로워야지 누군가가 누군가를 힘으로 이렇게 억눌러서는 안 돼. 그런 얘기를 교과 내용으로 가르쳤는데 선생님이 체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되게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효과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런 모습이 학교 경영이나 학생을 대하는 부분들에서 보여질 때 더 나은 효과를 갖게 되더라라는 얘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표면적 교육과정 자체에 잠재적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모든 공식적 교육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그 통해서 의도하지 않은 부분들, 의도와 다르게 학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재적 교육과정이 발생하지 않게끔 통제를 한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자,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 확인했었던 잠재적 교육과정의 의, 공헌점,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을 할래요? 라고 물어본 부분이 있었죠. 교육과정의 의미, 교육과정 의미의 확장에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더라. 그 다음에 사실적 진술, 이건 크게 강조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에 효율성 향상에 기여를 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덧붙인다 그러면 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했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한테 모범이 되어야 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되고, 바람직한 태도를 보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 언급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예시 개요 보겠습니다. 도입 부분 보세요. 점점 영혼이 없어지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탐색이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 도입은 쓰나 안 쓰나 큰 차이가 없고 너무 어색하지 않고 진짜 가끔 보면 죽지 못해 쓴 도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쓸 거면 안 쓰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거든요. 첫째 교육과정이다. 제발 그거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별 의미 없어요. 그렇게 쓰시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빼세요. 빼시고 요구사항부터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주제 논의 성실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공식적 교육과정의 특성 두 가지는 아까 봤던 부분들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잠재적 교육과정, 그와 반대되는 교육과정을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 써보자. 자, 그러면 공식적 교육과정 외에도 계획되지 않은 측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도와 다르게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이건 교육과정의 개념을 넓게 했다라는 걸 풀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을 풀어서 쓴 거니까 그런 맥락으로 접근을 하셨다 그러면 괜찮은 서술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들이 바람직한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태도 견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거 쓰셔도 돼요. 아까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이 일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내용에 맞게끔 부합하는 학교 분위기, 교사의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거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첫 시간 절대 시간을 오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 4번까지 풀면 오버를 하게 되겠네요. 그죠? 아우 즐거워. 그렇죠? 이게 그 수업이 그게 아니잖아요. 벌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들 웃어요. 그냥. 그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그냥 웃겠다. 자, 요건 후딱 보겠습니다.
자, 땡땡고등학교, 딱 잠재적 교육과정 이어서 보는 건데, 자, 학교 교육의 수준 향상을 주제로, 자, 비슷한 주제에, 아까 질적 수준 향상 비슷한 주제예요. 전체 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실시했다. 다음 회의 내용 중 일부 장면을 발췌한 사항이다. 제시된 내용을 참고해서 학교 교육의 수준 향상, 자, 주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주제로 교육과정 영역을 논의를 해봅시다. 자, C교사 발언을 참고해서 제시된 내용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의 명칭이 무엇인지 찾고, 쉬운 거죠. 명칭 쓰라 그러면. 보울스와 진티스, 갑자기 교육과정에서 보울스와 진티스 사회학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죠. 입장에 따라 이러한 교육과정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한 가지 제시를 해보자. 우리가 쓰기 제일 싫은 유형입니다. 답을 쓸 때 활용과 활용이 쭉쭉 이어지는 굉장히 짜증스러운 부분. 근데 갑자기 교육과정에서 보울스와 진티스 뭐지? 근데 읽어보면 별거 아니죠. 자, 교육과정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았는데요. 이거 뭐예요? 잠재적 교육과정. 방금 봤던 거. 의도와 다르게 뭔가가 전달이 됐어요. 그러한 측면을 다양한 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잠재적 교육과정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의도가 진짜 없었던 부분도 있고, 의도가 있는데 숨긴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는 사항들이 정말 의도가 없이 벌어지는 현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특정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교육과정의 내용과 다른 어떠한 것들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라면 의도와 원인을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숨겨진 교육과정, 아니 숨긴 교육과정,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같은 의미긴 한데 숨긴 교육과정이라는 의미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을 두 가지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도랑 다르게 뭔가가 전달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기능이론적 접근도 있고, 아니야 몰래 숨겨서 지배계층에 이익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있는 거야 라고 보는 갈등이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울즈와 진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으로 잠재적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학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원인과 대처 방안, 원인을 쓰겠는데 대처 방안 너무 짜증스럽죠. 대처 방안 너무 싫죠.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돼. 대처 방안 너무 좋다. 대처 방안 쓰는 거, 도전감이 있어. 즐거워. 고등 사고 능력을 발휘해 주겠어.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잠재적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1번, 잭슨 기본 개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이건 되게 중립적인,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공식적 교육과정에 동반된다. 학교의 교육에서 통용되게 되는 상과 벌, 그렇죠.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거. 장려와 억제, 어떤 행동은 격려를 하고 어떤 행동은 못하게 하고, 사회적 관행, 문화적 편견, 인간적 차별 등등, 물리적 배치 등도 잠재적 교육과정을 형성하는 주된 근원이 됩니다. 쌤들 기억나십니까? 고3 때 쌤들 몇 층 쓰셨어요? 1층 쓰지 않아요? 1, 2층?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가혹한. 있는데, 보통 고3 되면 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저희 때는 생각해보면 고3 다 1층이에요. 체력을 아껴야 된다. 너희들은 계단을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고3은 3학년이 되면 갑자기 저층으로 내려주고 1, 2학년들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것 자체가 보여주죠. 말은 아무도 하지 않지만, 고3 제일이다. 학교에서 그게 고3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입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대학 입시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은 하지 않지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잠재적 교육과정을 발생시키게 되는 물리적 배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네요. 여기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4번 숨겨져 있는 교육과정이다. 고의적으로 의도된 것이다. 자, 기억해 보시면 숨겨진 교육과정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현재 학교 교육에 부수되는 부정적인 잠재적 교육과정 때문에 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학교가 이미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이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사회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에 있는 전체적인 갈등 이론의 관점에 해당하는 잠재적 교육과정 논의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니은에 보시면 보울스와 진티스
학생들은 학교 숨겨진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 필요한 가치, 규범, 행동, 성향을 배운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효과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숨겨진 교육과정, 숨긴 교육과정 자체가 갈등 이론가들의 관점으로 되게 부정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결국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그 맥락에서 쓰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예시계요. 도입 부분 보세요. 학교 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그래요. 그럼 다른 문제는 교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리 학생 이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다 그렇게 들어가겠죠. 관심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 관련되는 명칭 쓰는 거 잠재적 교육과정. 자, 이거는 왜 쓰라 그랬느냐 하면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쓰실 때. 그래서 여기에서 꼭 숨긴 교육과정, 숨어있는 교육과정 그렇게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고 공식적인 명칭 자체는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이고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더라. 자, 발생 원인 부분 보시면 기득권층의 이익에 부응할 수 있는 특정 가치, 규범, 행동을 학교 교육을 통해 숨겨 전달하기 위해서 잠재적 교육과정이 발생한다. 요 맥락으로 쓰시면 돼요. 또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한 의도로 재생산하기 위해서 잠재적 교육과정이 발생한다. 라고 쓰셔도 됩니다. 너무 세긴 세요. 그죠? 대처 방안. 아까도 이거 아까 설명하면서 아까 이론 정리하면서 슬쩍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교육과정 속에 고의적으로 특정한 의도가 숨겨서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교사가 인식하고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주의를 할 수 있으니까 교육과정 여러 측면을 비판적 시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좀 더 세게 들어가면 교육과정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관여를 하지 못하게끔 좀 더 근본적인 과정에서 변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별거 없죠. 내일 형성평가는 교육과정 전체예요. 약간 예측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봤던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교육과정 영역, 문제수를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을 텐데 표정이 그죠? 짱 즐거워. 그쵸? 즐거워. 형성평가 즐거워. 복습 즐거워. 그래서 방금 제가 복습 즐거워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생활지도 상담할 때 그 분석 대화 기법 있잖아요. 그때 뭐 할 수 있습니까?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직면해서 선생님 지금 즐겁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먹을 불끈 쥐셨어요. 그래서 그 행동과 언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직면 볼 수 있죠. 저도 근데 왜 주먹을 불끈 쥐었지? 그래서 즐겁죠. 그래서 즐거워서 오늘 복습 꼼꼼하게 하시고 내일은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죠? 그거 말씀 안 드렸다. 제가 오늘 또 신이 나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안 드렸는데 제 전화번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혹시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시니까 중간에 수업을 끊고 나가신 쌤들은 전화번호를 모르시겠어요. 그죠? 교육 오래 해 이러면서 전화번호 이렇게 되고요. 내일 보는 모의고사 주제가 궁금하시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내일은 우리가 첨삭을 진행하는 모의고사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번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쓸만하지 않으실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수업 오실 때 자꾸 많이 길어. 이거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오늘 받으신 이 자료 가지고 오셔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